오늘 이 기사를 봤는데 최근에 수빈 쌤도 OLED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대로 진짜 꽃이 피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삼성이 10년 만에 드디어 작정했다라는 주제로 OLED 관련 강의를 드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슬금슬금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역대급 대형 호재가 터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역대급 대형 호재가 터진다면 아무래도 류큐피디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꽃이 피면서 OLED에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형 호재 위주로 한 차례 다시금 OLED 관련 얘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아직도 OLED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2차 전지랑 비교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 2차 전지가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부각받으면서 계속해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많은 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2차 전지와 비교를 하면서 OLED도 역시 마찬가지 구조적인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봤을 때 OLED에는 지금 역대급 대형 호재가 크게 두 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대형 호재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전 세계 1위 기업이자 세계 최대 IT 기업인 애플이 아이폰 시리즈에 이어서 차세대 아이패드와 맥북까지도 OLED 패널을 채택한다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형 호재에 따라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역시도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종류부터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중소형과 대형으로 나뉠 수가 있겠고요. 중소형 디스플레이는 어디에 많이 탑재가 되느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자, 실제로 삼성과 애플이 이 스마트폰에 기존의 LCD 디스플레이에서 OLED 디스플레이로 채택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바로 그 애플이 앞으로 내년에는 태블릿에 그 다음 26년에는 노트북에 OLED 패널을 탑재한다라는 것을 발표해 준 겁니다. 여기 또한 애플은 차세대 스마트폰을 대체할 디바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이 메타버스에도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한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기존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OLED 패널이 앞으로 태블릿과 노트북과 메타버스에도 새롭게 탑재가 될 수가 있겠구나. 전체적인 IT 디바이스에 OLED 패널이 침투하는 그 침투율이 점점 높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2차 전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전지 역시 구조적인 성장으로 진입했던 가장 큰 원인이 기존의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녔는데 이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였다는 겁니다. 바로 휘발유나 개솔린으로 운행됐던 자동차였는데 이게 전 세계적 친환경 기조로 인해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점차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기에 따라 점차 침투율이 높아지면서 그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2차 전지를 만든 업체들도 다 같이 주가의 상승 흐름을 이익의 성장과 함께 가파르게 보여줬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사실 LCD에 비해 OLED의 장점은 너무나 분명했고 이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와줬던 얘기였습니다. 바로 LCD에 비해 응답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선명하고 전력 소모량도 적고 무엇보다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었죠. 그렇게 올해 전 세계 태블릿 OLED 패널 출하량이 530만 대인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무려 160%가량 급증한 1380만 대까지 출하량이 확대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또 애플은 전 세계 태블릿 시장 점유율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기업으로서 압도적 1위의 점유율로 시장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인데 그러한 애플이 LCD가 아닌 OLED 패널을 탑재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클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태블릿 OLED 패널 가격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던 OLED 패널 가격 대비 무려 3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하나를 팔더라도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대형 호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쪽에 압도적인 고객인 애플이 스마트폰에 이어서 태블릿, 그 다음에 노트북까지도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우리나라 삼성과 LG가 완전히 그냥 지금 흥이 난 상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역대급 대형 호재는 저번 영상에서도 한 차례 풀어드렸던 삼성의 10년 만에 OLED TV 국내 출시 발표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아무래도 OLED TV 시장에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TV 중에서도 OLED TV 선호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하거든요. 오죽하면 유럽 내에 최대 가전 TV 시장으로 꼽히는 독일에서 OLED TV 판매 비중이 3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유럽 내 최대 시장인 독일에서 OLED TV가 전체 판매의 30%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기대가 되는 현상이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이런 현상은 코로나 이후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 트렌드이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집콕을 많이 하게 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에서 뭘 할까 보니까 너무나 심심한 거죠. 그래서 TV나 봐야 되겠다 싶어서 TV를 많이 보는데 그때 마침 또 OTT 시장이 막 커져가면서 집에서 막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판이 깔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영화관을 가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리모컨 조금 작동하는 것만으로도 오히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재밌고 더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볼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나왔는데 그러한 컨텐츠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TV가 기존에 보던 요 조그만한 TV를 보는 것보다는 아싸리 이번 기회에 큰 거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싶으면서 큰 프리미엄 T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트렌드가 자리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TV에 대한 수요 니즈와 그리고 삼성이 계속해서 그간 지적해 왔었던 버닝 현상을 LG전자가 계속 공들이면서 개선을 시키자 저게 되네 라는 생각을 가진 삼성전자가 이제는 OLED TV에 보다 진심으로 뛰어든 모습을 우리는 또한 대형 호재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전반적으로 중소형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애플이 스마트폰에 이어서 태블릿, 노트북, 메타버스 디바이스까지 OLED 탑재율을 늘리는 대형 호재가 있는 것이고 대형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그간 진입하지 않았었던 TV 시장에서의 OLED TV를 채택한다라는 발표가 두 번째 대형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하지 않았던 디스플레이에서 탑재하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자동차에서도 점차 전장화, 자율주행화가 이루어지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침투율, 탑재율 자체가 높아지는 새로운 디바이스 시장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기존의 디스플레이 시장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바이스 시장까지 나타나면서 구조적인 성장에 보다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기존 OLED 패널을 탑재했던 스마트폰 TV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시장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사이즈가 커지고 있다라는 모멘텀도 우리가 바라볼 필요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기존의 아이폰에서 아이폰 프로, 아이폰 프로 맥스까지 전체 디스플레이의 사이즈가 커져가고 있고 삼성은 여기에 더해서 폴더블 폰으로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커진 스마트폰을 출시해서 만들고 있고 이를 또 중국의 대다수 업체들이 따라가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크기 역시도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가 커져가는 만큼 여기에 탑재되는 패널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커지니 그 패널을 만드는 업체의 이익이 점차 성장할 수 있을 만한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럼 OLED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기업은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이것도 마음 같아서는 하나의 대장주만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영상에서 하나의 종목만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그 종목이 또 다음날 급등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개해주고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투자를 같이 해볼 수가 있을까에 대한 그 과정을 중시하면서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를 안 좋게 보고 비관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런 공개 영상으로는 전체적인 종목군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으로 대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첫째로는 OLED 소재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이쪽은 우리 여러분들이 좀 더 중장기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OLED 소재가 뭐예요? 이것도 제가 2차전지로 비교를 하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차전지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셀업체와 그 다음에 소재업체와 그 다음에 장비업체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해서 살펴보시거든요. 셀업체는 대표적으로 2차전지를 만드는 업체들, LG엔솔, 삼성 SDI, SK온과 같은 기업들, 그리고 그 소재업체는 이 2차전지에 들어가는 주된 소재를 만들어서 이 셀업체한테 판매한 업체들, 대표적인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동박, 전해질, 분리막 이런 것들이 다 소재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즉 2차전지를 만들 때 필요한 주요 핵심 물질이라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2차전지를 만들 때 필요한 장비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는 PNT, DNT, 윤성 FNC 이런 종목들이 있죠. 자, 요거를 OLED 디스플레이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셀업체는 뭐라고 볼 수 있냐?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업체, 크게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기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널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주요 소재를 만드는 업체가 바로 이 소재 기업에 속하죠. 이 소재도 굉장히 다양한 소재 업체들이 있고 다양한 소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양극재 업체의 역할을 하는 것은 RGB 관련된 소재를 만드는 업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LCD에 비해서 OLED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 붉은색, 푸른색, 초록색을 나타내는 소자가 자체적으로 발광한다는 특징입니다. 내가 붉은색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붉은색 소자가 켜지고 다른 건 꺼지고, 검정색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다 꺼지고, 파란색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파란색만 켜지고,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는 게 바로 OLED인데, 그래서 이러한 하나하나 소자를 만드는 소재 업체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태블릿, 노트북으로 향해 갈 때 또 가장 큰 특징점이 뭐냐? 평균적으로 스마트폰 한 번 사면 약정 기간에 맞춰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쓴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태블릿과 노트북 한 번 사면 몇 년 정도 쓸까요? 평균적으로 4, 5년가량 쓴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에 대비해서 2배가량 수명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OLED의 가장 큰 단점이 수명이 짧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러한 주된 소재들이 스스로 빛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을 내는 만큼 얘네가 계속 달 거 아니에요. 닳다 보니까 얘네의 수명이 떨어지게 되고, 그때에는 이 디스플레이에서 예를 들어 파란색이 갑자기 안 나온다거나 초록색이 안 나온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 색깔을 나타내는 소재에서 파란색이 유난히 수명이 짧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태블릿,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소재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술력이 접목될 가능성이 높느냐? 바로 투스택 텐덤입니다. 뭐냐면 OLED 발광층을 한 개가 아니라 2개 층으로 쌓아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하나의 소재에서 파란색의 수명이 닳다 하더라도 하나가 더 있으니까 이거를 여분 수명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명은 길어지고 밝기는 더 증가한 특징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OLED 소재가 거의 더블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만드는 소재 업체는 더블로 돈을 벌 수 있는 판이 깔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재 업체 단에서의 실적 개선이 크게 기대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8.7세대 라인 예상 장비 서플라이 체인을 안 볼 수가 없겠는 게,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즉 이 패널 업체들이 기존 6세대 OLED를 대체할 8.7세대 OLED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세대가 뭐냐? 바로 패널을 만드는 원장의 크기가 기존 거보다 배로 커진다는 걸 의미해요.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요즘 피자를 보면
하나의 피자에 여러 개의 맛이 이렇게 막 정해져 있죠. 여기는 불고기 맛, 여기는 페퍼로니, 여기는 핫치킨, 여기 뭐 파인애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피자에 여러 가지 맛을 나타내는 피자 먹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피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조각조각 내져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불고기 맛, 여기는 페퍼로니 맛, 여기는 파인애플 맛 이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맛을 나타내게 되는데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 때도 비슷한 과정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나의 원장, 즉 하나의 도우를 이렇게 얇게 핀 다음에 여기에 내가 필요한 만큼의 사이즈만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아이폰 만들 거야. 여기는 내가 갤럭시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요. 하나하나 도우를 막 빚어가지고 여기는 불고기, 여기는 파인애플 해가지고 이거를 한 대로 이어서 붙이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의 큰 도우, 원장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만 구분지어서 쓰고 하는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게 된다. 근데 이게 기존에는 스마트폰만 만들면 됐었는데 어떻게 태블릿과 노트북에 들어가는 만큼 크기가 커져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하나의 도우의 사이즈가 기존은 예를 들어 뭐 미디움 사이즈였다면 이게 라지 사이즈 내지는 X 라지 사이즈로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요거를 만들려고 했던 6세대가 아니라 8.7세대 요거 대비해서 2배 이상 커지는 원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그만큼 또 필요하겠죠. 왜? 예를 들어 만들 때 필요한 뭐 틀이라든지 아니면 오븐이라든지 이런 사이즈가 딱 얘에 맞게끔 되어 있었을 텐데 사이즈가 달라지다 보니까 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의 사이즈나 역할까지도 계속 다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비의 발주 사이클이 조만간 한번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단기적으로는 또 장비주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구조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만한 기대감을 가지는 건 맞겠지만 당장에는 또 크게 상승 흐름을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게 기존에는 스마트폰에 썼던 거를 태블릿, 노트북에 쓸 거야 라는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아직 이 스마트폰 기존의 시장이 죽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TV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스마트폰과 TV 수요가 죽어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수요 회복과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까지 더해드리면서 최근에 이슈를 기반으로 한 구조적인 성장 산업을 같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최근에 저와 함께 구조적인 성장 산업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알아보는 시간들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특별히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대표 산업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알려드릴 이 산업은 무려 올해 4개의 큰 대형 호재가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쫙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산업이 뭐냐? 바로 우주항공입니다. 사실 우주항공 작년에도 우리가 누리호 발사 시즌 때 맞춰서 여러 차례 공부했었던 적 있었죠. 근데요, 최근에 이 우주항공 관련된 리포트와 이슈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뉴스들과 리포트들을 다 한번 살펴봤는데 옳았구나 싶었습니다. 넥스트 빅 테마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앞으로 큰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우주항공 산업인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제가 투자에 있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결국에는 돈의 흐름이다. 이 돈의 흐름에서 크게 두 가지. 첫째로는 정부 주도적인 투자 움직임, 그 안에서도 정책적인 방향성. 그다음 두 번째는 기업 주도적인 투자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큰 두 개의 돈의 흐름이 맞물리면서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투자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주항공 산업은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과 높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국가 주도적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산업이 발전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미국을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산업 발전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이때부터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이 산업에 완전히 작정하고 뛰어들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벳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오늘 말씀드린 건 아무래도 현재 시점의 우주항공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위주로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대형 호재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글로벌 관점으로 봤을 때 스페이스 X의 자회사인 스타링크의 상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과거 미래 유망 산업의 관련 종목군들이 강한 퍼포먼스를 단기적으로 보여줄 때 어떠한 또 특징을 가지게 됐었느냐? 바로 이와 관련된 정말 그 대장격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럼 그때에 맞춰서 야, 이런 대기업이 상장을 한다네, 저 기업을 사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해당 관련 종목군이 올라갔을 때 야, 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보자 하면서 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로 수급이 또 양분되면서 그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고 그 테마에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스타링크 상장 가능성을 우리가 첫 번째 대형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작년 10월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스타링크의 매출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다수의 사용자가 확보가 되면 자본 조달을 위해서 스타링크를 분사할 것이다 라는 식의 언급을 해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부터 이 스타링크의 상장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애플, 퀄컴, 아마존과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도 위성통신 및 우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포인트인데요. 심지어는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시작하는 저궤도 통신 인터넷 서비스 사업의 가시화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국면이 올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 X가 올해 스타쉽이라고 해서 2세대 위성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포인트겠는데 아무래도 2세대 위성 발사, 즉 좀 더 기존 버전보다는 고성능의 위성을 발사를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네트워크 용량이 가파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에 이게 또한 대형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국내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우주항공청과 우주작전대대가 설립될 예정이 또 잡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대형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창립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돈의 흐름 관점으로 봤을 때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이 우주항공 쪽으로 쏠린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기에 이 역시 대형 호재라 볼 수가 있겠다 싶은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건 결국 6G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거나 뭐 컴퓨터 PC를 쓰거나 할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야 하는 게 바로 통신 서비스 인프라죠. 이 통신 서비스 인프라가 세대별로 패러다임 변화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유선망, 그 다음에 무선망,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진행되는 게 위성망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신 서비스 공급에 유선, 무선, 망 통신을 함께 활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유무선망, 즉 지상통신의 한계점을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새로운 통신 보완제인 인공위성통신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째로는 지상에 유선, 무선망을 깔려면 어마무시한 인프라 관련 투자가 집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통신 3사를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최근 3년간 이 인프라 비용에 투자한 비용만 연평균 7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넓은 지역의 통신 케이블 설치와 많은 기지국 건설을 필요로 하고 거기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바로 인공위성 통신망이 부각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지금은 통신망을 각 지방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망을 계속 다 깔아야 돼요. 깔 때 있어서의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심지어는 이거를 지역적인 한계로 깔지 못하는 지역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최근 기준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약 60%가량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도 약 30억 명 자체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통신망이 다 깔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통신망을 까는 데 드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데 심지어 까는 것도 너무 어렵다. 아직 깔리지 않은 것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겁니다. 어떻게? 위성망을 지구 밖으로 쏘아 올려요. 그리고 이 위성이
지구를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에는 위성 신호를 기존의 인터넷망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 돌고 도는 위성이 배치가 완료가 되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사용을 희망하는 장소에 내가 이걸로 저 위성을 받을 테야 하는 안테나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지역에 가까운 인공위성에게 신호를 보내요. 야, 내 여기 안테나 있으니까 나한테 위성 좀 쏴줘. 그렇게 이런 신호를 받아들인 인공위성은 다시금 가까운 게이트웨이에 그 신호를 전송하고 전 세계에 설치된 게이트웨이는 기존의 인터넷망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받은 데이터를 반대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가져간다는 거죠. 즉 기존의 지상통신망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도 깔아야 되고 기지국도 건설해야 되고 안테나도 세워야 되고 여러모로 세워야 될 게 많았는데 이 인공위성 통신망의 경우 인공위성만 쏘아 올리고 전 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이 이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만 있으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신 기업들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저는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보완적인 관계로서 같이 커가는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저궤도 위성 통신의 사업자들의 타겟 시장이 크게 세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인터넷 음영 지역, 둘째가 인터넷 취약 지역, 셋째가 항공 및 해상 지역. 즉 정리를 하자면 인터넷을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그 인구 밀도가 작은 지역 또는 인터넷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통신 기업들이 통신망을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깔고 나서 데이터 통신망을 쓰게끔 해야 되는데 인구 밀도가 작은 지역에 굳이 이 통신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돈 들여서 깔고 싶어 할까요? 그게 깔려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면 돈이 되지 않는데 기업들은 철저히 돈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작은 지역에는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상이 아닌 해상, 그다음 항공 쪽으로는 데이터 통신망을 구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이제 인공위성망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상 통신망의 경우 인공위성 통신망에 비해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있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값싼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쓸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역시나 빠르기잖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쓸 때 내는 요금이 얼마나 싸냐 이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서로 간에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이게 뭐가 더 좋다라고 특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서로 각자 지상통신망은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그렇지 않은 위성통신망은 인구 밀도가 낮거나 불가능한 지역 위주로 전반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전 세계 통신망을 구축하는 쪽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저렇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기업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내야 될까인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 종목군들을 얘기를 드릴 건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대장주를 콕 집어서 공부하는 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공개 영상에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제 의도를 너무 왜곡하거나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저 너무 속상합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또 대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 결과 이러한 이제 미래 유망한 산업에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제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한 3가지 내서 5가지 정도는 좀 추려드리자라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니까 어때요? 우리 이 정도로 한번 타협하는 거 괜찮겠죠? 그래서 다시 종목으로 들어가자면 어떠한 기업들이 크게 돈을 벌까?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인공위성을 직접적으로 쏘아 올린 기업들이 앞으로는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 얘네들이 지금은 위성 쏘아 올리면서 돈을 그냥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점차 이들이 뭘 하고 있냐? 그 데이터 통신망에 대한 요금을 받아내고 있고 이거는 집약적인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위성을 쏘아 올림에 따른 부가적인 사업들까지도 구축하면서 이익을 창출해 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찐 대장주는 이와 관련된 기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기업들이
대장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얘네들이 비상장 기업들이에요. 지금은 어느 기업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겠느냐? 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그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그 로켓에 주요 필요한 부품 발사대를 만드는 업체들이겠죠. 그 다음 둘째로는 그렇게 위성을 쏘아 올린 다음에 위성을 결국 데이터 관련 솔루션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국내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탑3가 뭐냐면 첫 번째 인텔리안테크. 이 기업은 현재로서 이 위성을 가장 많이 쏘아 올린 업체는 스타링크고 둘째로 많이 쏘아 올린 업체는 원웹이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원웹의 저궤도 외성 안테나 공급 업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원웹이 이르면 올해 3분기 정도에 본격적인 글로벌 서비스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유저 안테나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텔리안테크의 실적을 그때부터는 성장세를 전망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특히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사업 및 초소형 위성체계 개발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그 원웹의 지분을 투자해 놓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 기업은 나사랑 스페이스X의 소재와 발사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 스타링크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관심 있게 볼 만한 몇 가지 종목군들만 같이 정리를 해드리자면 인공위성 제조업체인 세트랙I, 인공위성 시스템과 위성통신 단말기를 제조하는 AP위성, 위성 탑재체에 장착되는 적외선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i3 시스템, 항공우주 분야 통신 전문 기업인 제노코 정도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다시 구조적인 성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인 우주항공등 관련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해드렸고요.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건강한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게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컨텐츠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에서 은행의 연쇄 파산을 경고했습니다. 주말간 도이치뱅크에서 파산한 이야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프리미엄 리스크인 CDS의 금리가 20% 이상 급등하게 되면서 이번 도이치뱅크도 역시 과거와 같은 시그니처뱅크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파산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유럽의 크레딧 스위스처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번에도 역시 도이치뱅크로 인한 시장에 큰 하락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사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거는요, 바로 코코본드라는 겁니다. 이 코코본드는 각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요. 이 코코본드는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되게 특이한 성격이 여기 자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어떤 기업이 만기가 굉장히 긴 이 자본증권을 발행을 하는데요. 보통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본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본은 그 기업의 가치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좀 늘어나는 평가를 받는데요. 우리가 보통 은행들이 예금을 받으면 그 예금이 어떤 부채 성격을 가진 거와는 좀 다르게 자본을 끌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부채로 잡히는 것보다는 자본으로서의 영향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UBS가 CS를 인수하면서 22조 원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코코본드인데, 정확히 말하면 코코본드 내에 속해 있는 AT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종자본증권인데 이 신종자본증권이 코코본드라는 것이 아니라 코코본드 내에 있는 또 다른 성격이 바로 신종자본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성격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트리거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여러 조건들이 있겠으나 이 정부의 지원 없이 은행이 회생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채권을 아예 제로로 상각할 수도 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통상적으로 보통 이 신종자본증권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CS도 UBS가 인수를 할 때 사실상 채권을 주식으로 좀 전환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강했고요. 실제로 거기에도 베팅을 하는 이 자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거를 인수하면서 이 채권을 아예 상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채권이라는 것은 주식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주식은 보존을 해주면서 채권을 상각을 시키면서 사실 이 채권 시장에서의 신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는 거죠. 우리가 금융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자본도 아닙니다. 자본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고 이걸 지켜줄 수 있느냐에 대한 신용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신용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먼저 발생했던 게 바로 작년 말에 있었던 흥국생명의 사태인데 이 흥국생명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미 PF 시장 흥국생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채권에 대한 신용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데 이게 유럽에서는 이번 이 크레딧 스위스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 코코본드는 5년에 한 번씩 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상환을 하고 재발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도이치뱅크가 아무런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이거를 조기 상환해버린 겁니다. 보통은 30년이 만기라고 보더라도 5년째에 재연장을 할 때 만기를 잘 상환을 하면 사실 이거는 신용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이치뱅크가 별다른 설명 없이 그것을 조기 상환하는 것을 보고 야 이게 이미 은행들이 무너지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시장의 인식이 생기면서 이 도이치뱅크가 가지고 있는 이 CDS 프리미엄의 금리가 무려 20% 이상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CDS라는 건 뭐냐면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다고 보면 사고 이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굉장히 싸고요. 사고 이력이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이 CDS도 이들이 투자한 채권에 대해서 보증보험의 성격으로서 이 책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도이치뱅크가 이 갑작스러운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신용이 조금 흔들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CDS 프리미엄의 리스크에 대한 보험료가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야, 이 도이치뱅크도 위험한 것 아니야? 라는 시장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주말간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사실 이걸 가지고 리먼 사태다, 뭐 IMF 사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JP 모건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 도이치뱅크는 지금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이나 영업이익률이 2020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번 뭐 시그니처 뱅크나 혹은 실리콘밸리처럼 자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동성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가지고 있는 신용 가치가 좀 떨어지더라. 이게 이제 굉장히 커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 도이치뱅크 자체의 어떤 자금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주말간에 이 JP모건에서도 이 도이치뱅크가 우려가 가장됐다라고 방어를 좀 쳐줬고요. 라가르드 유럽 총재 역시 주말간 유로존들의 은행들은 회복 탄력성이 있고 탄탄한 자본과 유동성 덕분에 굳건하다라고 하면서 가장 굵직한 인물이 일단 은행을 좀 이렇게 커버를 쳐줬고요. 특히나 필요한 경우 유로존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완벽히 갖추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보면 최근에 미국 내 시그니처 뱅크와 실리콘밸리가 파산을 했을 때 연준과 미국 정부 그러니까 자넷 옐런 의장이 얘기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번에 전 옐런 의장이죠. 옐런 재무장관이 상원에서는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바로 하루 만에 다시 말을 바꿔서 하원에서는 미국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시스템에 대해서 대응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시금 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아마 이 사태를 좀 염두한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거기에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역시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총리가 얘기한 거죠. 도이치뱅크는 이익을 잘 내는 은행이고 그 미래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굵직한 투자은행의 JP 모건을 비롯해서 유럽 총재인 라가르드 그리고 독일 총재인 울라프 숄츠까지 나서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도이치뱅크가 독일에 있는 이제 은행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25대 은행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대형 은행에 속하고 재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연준이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확장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국가가 이런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하필 또 주말을 꼈을 때 주말이 지나가기 전에 빠른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처리 과정에서 좀 조급하게 처리한 과정이 없잖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금융시장은 숏을 치는 헤지펀드와 그리고 정부 간의 싸움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도이치뱅크가 사실은 헤지펀드의 공격 때문이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DS 프리미엄의 금리가 20% 이상 급등했다는 것은 CDS 프리미엄의 금리가 아니고요. 코코본드 금리라는 건데 CDS 프리미엄은 1.34에서 2.2포인트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급등시킨 세력이 바로 헤지펀드라고 합니다. 이 헤지펀드가 사실은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때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서 엄청난 자본으로 크게 해먹는 게 바로 이제 헤지펀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하이에나 같은 존재들인데 이번 실리콘밸리의 문제로 인해서 시장이 금융위기로 확대되자 헤지펀드들은 다음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도이치뱅크였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 도이치뱅크의 공매도를 거는 한편 CDS 시장에서 도이치은행을 공격했다. 그래서 이 CDS에 헤지펀드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는 금융 리스크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 헤지펀드들의 대규모 자금의 공격도 같이 있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어쨌든 도이치뱅크는 굉장히 우량 은행이고 22년 연간 순이익이 전년도 대비 159% 급증한 5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은행 자체의 재정은 큰 문제가 없고 금융시장의 신용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신용에 도이치뱅크의 갑작스러운 조기 상환 그리고 그로 인한 헤지펀드의 공격으로 인한 CDS 프리미엄의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번 사태가 좀 발생을 했다. 하지만 사실 이게 발생한 것 치고는 우리나라 오늘 월요일 증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금융주들도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죠. 이런 금융 리스크 사태들은 당장에 지금 정부와 각 중앙은행들의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번에 금융 리스크의 문제는 이 기사에 나와 있는 MMF와 그리고 영레포 창구라는 것 때문인데 이 기사에 따르면 자세히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시그니처 뱅크와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실패 이후 중소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불안감이 커지면서 MMF에 돈이 자본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 MMF에 무려 지금 40%가 영레포 창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영레포 창구가 연준이 시중의 채권을 담보로 자본을 끌어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연준이 담보를 해주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창구입니다. 그리고 이 MMF라는 것도 지금 현재 연 4%를 상회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자를 많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금융사태를 발생을 기점으로 중소은행에 예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금들이 오히려 MMF와 영레포 금리로 돈이 들어가면서 중소은행들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사실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이미 이익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미 영레포 시장과 MMF 시장에 대규모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역대 최고 자본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중소은행들의 이런 유동성의 문제가 좀 발생을 했던 것이고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욱더 많은 자본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이 MMF와 영레포 이 창구에 돈이 조금 몰리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중소은행들의 이런 유동성 리스크 사태, 지금 시장에서 일부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두더지 잡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놈을 잡으면 옆에 놈이 또 튀어나오는 이런 사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우리가 이것이 어떤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과거와 같은 리먼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각 연준과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발빠르게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좀 스무스하게 자연적인 영향을 주면서 넘어갈 수가 있고, 그 대응이 좀 느려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금융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문제가 없다. 다만 지금 현재 어떤 위기가 있느냐, 이번 침체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채권향이라고 불리는 제이프 건들락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폭 급감은 경기 침체를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임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금리 인하, 금리 정책이라는 것은 선제적 정책이냐 후행적 정책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사태가 일단락되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호재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바로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이 환호성 뒤에 물가를 잡지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도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밟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금융 리스크를 빠르게 차단하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 채권왕, 신채권왕처럼 이 경기 침체가 오고 난 뒤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금리 인하는 대단히 안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즉 선행적 금리 인하가 아니라 후행적 금리 인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바로 직전 FOMC 회의에서도 파월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었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오고 난 뒤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으로 얼마든지 금리 인하라는 것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장의 심리적으로 금리 인하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는 시장의 환호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던 시기를 보면 금리가 고금리로 가서 시장이 무너졌다가 금리 인하 동결이 나왔을 때 잠깐은 시장이 상승했지만 이미 침체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금리 인하였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시장의 침체를 빠르게 살리지를 못한다라는 시장의 지표들이 나오면 다시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던 시장은 크게 무너지는 것이 항상 반복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밟아갑니다. 물론 금리 인하라는 것을 과거에 뭐 러시아처럼 갑작스러운 전쟁 사태처럼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뭐 5%에서 0%까지 한 방에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전쟁 같은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면 사실상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것도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침체의 속도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빠르게 밟을 수 있겠으나 지금 미국의 4% 그리고 5%에 육박하는 이 금리가 한 방에 0%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0.25, 0.5%씩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이런 단계적인 금리 인하는 이미 발생한 시장의 침체를 잠재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참 금리 인하가 진행된 뒤에 이미 침체가 이제 정점을 향해 간 뒤에 그때부터 금리 인하의 효과가 유동성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침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각 기업들과 기관들이 자본을 끌어와서 투자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만약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금리가 동결이 되고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시장의 본격적인 침체의 스타트,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올 금리 인하가 어떤 시기 때 나오는지를 꼭 보셔야 하고요. 특히나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의 PC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직전 PC 물가가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높았고 전년도 대비 하락치보다도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데이터상을 보면 물가 내에서 서비스 물가와 의료 서비스 물가가 쉽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PC 물가가 얼마든지 또 시장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더 올려야 될 수밖에 없고 그 상태에서 시장의 침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잠깐의 환호성만 즐겨야 되는 것이지 그 환호성이 금리 인하가 지속적인 환호성을 만들 거라는 착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회라는 걸 잡으려면
이 기회를 잡기 위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잠깐의 상승과 그리고 그때 잠깐의 상승에 도취되어 있다가 현금화를 만들지 못하면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주변에 들리는 상승 그리고 이익이라는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에 대한 박탈감을 너무 크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나한테 수개월 내에 길어봐야 1년 안으로 엄청난 기회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런 상대적 박탈감과 이 어떤 소외감에서 조금은 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꼭 지금 시장에서 조급하게 다가가지 마시고요. 어떤 큰 리스크와 위기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한테 위기지 이 위기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기회지 않습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이 위기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기회로 활용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아주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